네, 김정은이 쫄았다. 김정은이가 쫄 때 김여정이를 내세우죠. 이 김여정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죠. 김여정 명의의 담화를 실었으니까 이게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이거 어리석음의 극치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 주지 않을 것이다. 상대해 주지 않을 것이다. 뭐 그거야 알아서 해. 너네 남매가 그러는데 뭐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 그러면서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 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제가 이 대목을 다시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수세적입니까? 뭐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강력하게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앞으로 이런 거 상대 안 해줄 거야. 이런 수준입니다. 매우 수세적인 입장 표명이고요. 이건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이 위협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담대한 구상 제안과 관련해서 우리 수요일 날 이모영 대장하고도 그런 분석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만, 이거는 김정은이에 대한 제안이기도 하고 북한의 김정은 집단 이외에 북한 지도부에 대한 제안이기도 하다. 너네가 김정은이만 정리해주면, 제거해주면 너네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제안이기도 하다. 김정은이가 이 제안을, 이 담대한 제안을 그렇게 읽었다면 그야말로 등골이 서늘했을 겁니다. 굉장히 수세적인 반응이다. 제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김여정이가 뭐 그런 수세적인 상황에서, 수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다. 우리의 국채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꾸어보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천진스럽고 어리다고 느꼈다. 정말 얘들 못하는 말이 없네. 참 어린 것들이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웃었습니다. 제가 이 뭐 김여정의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 김여정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굉장히 수세적이구나 이 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떠오른 생각이, 그렇지, 겁먹은 개가 짖는 법이지. 저는 지금 김여정이가 아주 겁을 먹은 상태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수세적으로 맹렬히 짖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사드 패트리엇 미사일 통합 운용, 올해 안에 통합 운용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드에 있는 그 성주,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와 그 사드에 대해서 성능 개량이 있었고요. 3단계 성능 개량이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 3단계 성능 개량은 사드와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을 통합 운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단계니까 1단계, 2단계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은 사드 발사대와 사드의 포대, 레이더 교전 통제소의 분리 배치 및 원격 발사에 해당되는 1단계를 이미 마쳤고요. 사드 레이더를 활용한 신형 패트리엇의 원격 발사 성능 개량도 이미 마쳤습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이 요격 고도와 탐지 거리가 다른 두 무기를 한 몸처럼 운영해서 통합 운영하는 이 3단계까지 업그레이드를 완성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 패트리엇도 레이더가 필요합니다. 미사일이 날라오는 걸 봐야 요격을 할 거니까 패트리엇도 레이더가 필요하고 사드도 레이더가 필요한데, 패트리엇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100km에서 170km입니다. 그러니까 170km 바깥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은 탐지가 안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왔을 때 비로소 탐지가 되는 거니까 그만큼 대응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반면에 사드 레이더는 600km에서 800km까지, 사실은 넓히기로 하면은 2000km까지도 간다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중국하고의 그 군사적 긴장 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800km로 제한해서 지금 운영을 하거든요. 600km에서 800km까지가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니까, 이 사드 레이더로 먼저 탐지를 해서 패트리엇을 조기에 작동시킬 수 있다면 패트리엇의 요격 성공률을 훨씬 높일 수 있게 되겠죠. 패트리엇의 요격 범위가 확대된다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 합동 긴급 작전 요구에 따라서 사드 레이더로 패트리엇을 원격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아예 소프트웨어 성능 개량 2단계를 완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패트리엇이 사실상 사드 같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획기적인 것인데요. 그래서 사드는 6기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 1조가 넘는 엄청난 고비형의 무기입니다. 반면에 패트리엇은 상대적으로 좀 싸요. 근데 이 두 무기 요격 미사일 체계가 합동 운영이 된다면 사드의 위력으로 패트리엇을 운영할 수 있게 되니까 국방비 절감에도 굉장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통합 운영 체계가 되는 거죠. 미 국방부가 올해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 자료를 제출했는데 4월에 여기에 사드와 패트리엇 레이더 발사대 통합 운영하는 마지막 3단계 성능 개량을 올해 2분기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3단계 성능 개량이 모두 마무리되면 어떻게 되냐? 패트리엇은 이 하층 방어를 담당하고 사드는 상층 방어를 담당하는데요. 이게 고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패트리엇이 요격하는 범위는 고도 40km 이하입니다. 이게 탄도미사일은 뭐 100km 이상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고도 40km 이하로 내려왔을 때 요격이 가능한 게 패트리엇이고, 사드는 40km에서 150km 범위를 요격하는 거니까 40km의 패트리엇과 40부터 150의 사드가 이 방어 체계를 완성해서 통합으로 운영이 되면 빈틈이 없어지는 거죠.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맞춤형 미사일 요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군은 올해 3월에 본토에서 미국에서 사드와 패트리엇의 통합 실사격 시험에 성공한 바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통합 운영을 하게 된 데에는 북한의 도발이 동시에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북한은 북한 전역 4곳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테킴스, 초대형 방사포, 이게 저고도로 비행해서 요격이 어려운 대남 겨냥용 SRBM을 섞어 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층적으로 대응하는 요격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40km 이하로 올 때는 패트리엇이, 40km 이상으로 올 때는 사드가, 또 이 탐지거리가 더 긴 사드 레이더를 패트리엇 운용과 결합해서 더 멀리에서 전방위에 걸쳐서 방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통합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미군의
미군의 계획이고 또 한미 연합 전력의 성능 향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 미군이 운영하는 사드 포대가 딱 7개밖에 없어요. 사드는 그만큼 좋은 무기고 비싼 무기입니다. 딱 7개의 사드 포대가 있는데 전 세계에 미군이 운영하는 7개 사드 포대가 있는데 그 중에 사드와 패트리엇이 같이 배치가 돼서 중장거리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되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네,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의 군사 전략적 위치는 매우 중대하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거 지금 가능하다면 왜 작년, 재작년에는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가능했죠. 문제는 문재인이 때문에 못한 겁니다. 할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문재인이가 있어서 이걸 못했던 겁니다. 정권 바뀌자마자 바로 이런 식으로 대북 군사 압박이 대폭 강화되는 방식으로 지금 한미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함께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론 일침입니다. 북한 노선을 추종하는 민노총의 반미 투쟁. 민노총이 본격적으로 친북 반미 정치 투쟁에 나섰습니다. 민노총은 어제 그저께 서울 도심에서 토요일입니다.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이 집회는 문재인 정권 내내 없어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복구 재개될 예정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정치적 요구를 한 정치투쟁이었습니다. 민노총은 아무리 그래봤자 이익단체에 불과합니다. 노조의 정치투쟁은 그 자체로 노조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엄격하게 법적으로 제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들이 북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북한의 노조 민노총격인 조선직맹, 조선직업총동맹입니다. 직맹이 보내온 연대사를 공개적으로 낭독하면서 이 투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친북, 종북 정치투쟁을 한 겁니다. 북한은 노조가 없어요. 대신에 직업총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노조를 대신하는 것으로 꼭두각시 이런 대외 활동을 할 때 꼭두각시 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직입니다. 당연히 남한의 노조라든지 농업 단체들과 통일전선 전술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이 단체로 실질적으로 정찰총국이 지휘하는 단체입니다. 이 조선직맹이 보내온 연대사를 공개적으로 낭독했다는 것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그대로 복무한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토요일 민노총이 시내에서 서울 도심에서 이 조선직맹, 조선직업총동맹 이 보낸 연대사를 낭독한 것 자체가 명백한 이적행위입니다. 대놓고 이적행위를 했어요. 엄격한 사법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민노총은 한반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해체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런 70여 년 동안 되풀이되어 온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대리 주장했습니다.
민노총은 이날 오전에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남북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조선직맹이 연대사를 보냈는데 이 연대사에서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의 보수 집권 세력이 침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놓고 있다. 반통일 세력의 대결 망동을 짓뭉개버려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이 갈수록 짙어가고 있다. 미국이 결의의 머리 위에 핵참화를 들씌우려고 한다. 핵개발 때문에 한반도를 이렇게 군사적 긴장관계로 몰아놓고 있는 김정은이의 이 핵망동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핵위험의 이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북한의 주장을 민노총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그대로 낭독해 줬습니다. 이런 단체를 어떻게 사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왜? 민노총이 그렇게 겁납니까? 경찰, 검찰, 국정원, 민노총이 그렇게 겁나요? 이렇게 대놓고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시내 한복판에서 대신 낭독하고 있는 민노총의 이 이적 행위에 대해서 뭐가 겁나서 도대체 최소한의 사법 처리도 하지 않는 겁니까? 이 민노총의 이런 친북 종북 성향은 좌파들 진영 안에서도 야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걱정과 우려를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지금 민노총을 이끌고 있는 양경수 이자가 이석기 통진당이 속해 있던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진보 좌파 진영 안에서도 이런 식의 대놓고 종북 노선을 행동하는 자들은 소수예요. 왜 이거 하나를 사법 처리 못하냐 이 말이에요. 경찰과 검찰과 국정원에 이 민노총 이적 행위에 대한 엄격한 사법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민노총이 겁내는 것은 손배소다. 손배소,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줄여서 손배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화물연대 소속 의원들이 화이트 진로 옥상을 점거하고 뭐 신호통을 들고 올라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기 내 건 프레카드에 나와 있는 메인 슬로건 손배소 취소입니다. 손배소 가압류 취소예요. 그만큼 민노총 감옥 가는 것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민노총 사람들한테는 그보다 제일 무서운 것이 손배소 소송 들어오는 거다 이겁니다. 조선일보 박정훈 칼럼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온라인에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집단 활극 블랙박스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밤중에 집단 활극을 벌였는데 그게 그 블랙박스에 찍혀서 그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건데요. 이 무대 장소는 이 활극이 벌어진 장소는 화물연대가 봉쇄했던 전국에 있는 어딘가의 공장 또는 물류센터 앞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깜깜한 밤이어가지고 그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기사가 이 어둠 속에서 트럭을 몰고 사업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잠복하고 있던 이 민노총 조합원들이 나타났어요. 네다섯 명이 다 나타나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그 차에 달려들어요. 기사가 놀라서 후진해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이 네다섯 명의 조합원들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트럭에 몽둥이질을 하고 돌멩이를 던져서 운전석 유리를 깨버립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은 그 기사가 이 절망적인 욕설을 내뱉으면서 큰 길로 탈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꼭 영화 속 한 장면 같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 보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민노총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난 그 화물연대 파업 때 체포된 조합원은 모두 78명입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 속에 등장한 4, 5명의 사람들이 이 78명 중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땅히 포함됐어야 될 이 4, 5명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설사 이들이 체포됐다 하더라도 이들은 겁내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쟁의 중에 벌어진 불법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나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이른바 관대하게 처벌되어 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입건돼도 기소유예가 대부분이고, 그러면 경찰서 가서 조사 한번 받고 검찰 가서 조사 한번 받으면 끝이라는 뜻이죠. 기소까지 가더라도 벌금형이 고작이고 감옥에는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불법을 저질러도 감옥 갈 일 없다. 가더라도 뭐 한 2달 고생하면 된다. 대신에 조합에서 나는 영웅이 된다. 그리고 내 감옥 가 있는 동안에 조합에서 다 가족 보살펴 주지 않냐. 뭐가 걱정이냐. 나 좀 저 공짜밥 몇 달 먹고 올게. 이걸 마치 그 자기들끼리 그 왜 저 양아치 조폭들 사이에서는 감옥 한 번 갔다 오면 그만큼 계급이 높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까지 있는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해요. 예, 이 박정호 칼럼을 계속 보겠습니다. 예, 민노총은 우리 사회 최대의 문제 집단이다. 모든 부분이 정상화, 선진화로 향하는 대한민국에서 민노총은 비정상을 넘어 통제불능의 기형적 존재가 되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민노총 하면 조폭을 떠올리게 됐다. 공장을 멈춰 세우고 공사를 회방 놓고 집단 괴롭힘으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는 것이 동네 조폭을 빼닮았다. 자해공갈단과도 같다. 민노총은 노동자 편이라고 할 수 없는 집단이다. 입으로는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을 말하지만 결코 다수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민노총 전체 노동자들의 그저 7, 8%도 아닙니다. 한노총까지 포함해도 조직률이 15%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민노총이 노동자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올 연초에 CJ 대한통운을 쑥대밭으로 만든 민노총 조합원은 1600명에 불과했다. 택배 기사 2만 명 중에서 92%가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불과 8%의 소수가 다수를 제압하고 택배망 전체를 마비시켰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주동자 역시 116명에 불과했다. 이 116명의 불법 행동 때문에 대우조선과 협력업체 노동자 10여만 명이 조업을 원했지만 56일간이나 조업을 할 수가 없었다. 민노총이 노동자 단체라는 것도 절반만 진실이다. 노조라기보다 80년대 운동권식 세계관에 빠진 정치 이념 집단에 가깝다. 그러니까 노동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한미동맹 해체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 않느냐. 미국과 싸우자 이런 반미 주장을 대놓고 하고 있는데 이런 반미 주장은 노동자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다. 노동자 이익에도 반하는 반노동자적 주장이다. 괴물 같은 존재가 된 민노총에게는 이제 무서울 것이 거의 없다. 법제도는 노동 편향으로 기울어졌다. 행정, 사법, 관행은 강성노조 일탈에 관용적이었다. 감옥 가는 것도 겁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의 유일한 아킬레스가 무엇인지가 최근에 밝혀졌다.
그게 손배소다. 그게 손배소다. 피해를 입은 기업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시하고 가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한다. 대우조선 파업 때도 하청노조가 모든 걸 양보하면서도 끝까지 매달린 것이 바로 이 손배소 면제 요구였다. 지금 화물노조도 똑같다. 손배소 가압류 해제가 메인 슬로건이 된 화이트 진로 본산 농성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감옥이야 몇 달 다녀오면 되지만 또 갔다 오면은 별 하나 달았다고 그 동네에서 의시될 수 있고 계급 올라가지만 민사소송을 당하면 재산이 압류되고 경제적으로 언제까지나 추적당하기 때문에 참으로 괴로운 징벌이 된다. 자, 이제 손배소가 왜 강력한 아킬레스건이 되는지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이 뭐겠습니까? 민노총. 어떻게든 이 손배소라고 하는 자신들을 옥죄는 이 조항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이걸 위해서 나서는 집단이 누군가요? 예, 당연히 좌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의 폭주를 견제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손배소 조항을 막아버리려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랑봉투법이 그겁니다. 노랑봉투는 해고 통지서를 노랑봉투에 담아 보낸다는 데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 법의 핵심은 뭐냐 하면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는 폭력과 파괴를 제외하고 다 면책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쟁의를 하더라도 불법 점거를 했어요.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폭력을 쓰지 않고 또는 뭔가 기물을 파괴하지 않으면 불법 점거로 인해서 공장이 멈춰서서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노동자들한테 손배소를 제시할 수 없도록 아예 법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직접 폭력을 쓰지 않거나 직접 사람을 때리지 않고 직접 기물을 파괴하지만 않으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업의 손해, 회사의 손해, 다른 노동자들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법으로 원천봉쇄하겠다. 이게 노란봉투법의 핵심입니다. 이게 미친 것들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 헌법의 기본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불법을 해도 손해를 묻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거나 기물만 파손하지 않으면 공장을 점거해도 도로를 봉쇄해도 업무를 마비시켜도 손해배상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합법적 쟁의 행위는 모든 민형사 책임이 면제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파업, 합법적인 파업은 그로 인한 파업이 벌어지면 공장이 멈춰 쓰잖아요. 그러면 손해가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파업으로 손해가 아무리 발생해도 이것은 민형사 책임을 노동자들한테 묻지 못하게끔 지금도 돼 있어요. 그건 감수하는 거예요. 기업도. 왜?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합법적 파업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당할 수 있잖아요. 예컨대 뭐 버스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했다. 지하철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했다. 그러면 합법적 파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만 그 시민들이 그래 저 사람들도 저런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거니까 내가 참아줘야지.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회사 늦어서 불이익 당한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합법적인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자들은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민형사 책임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지만 않으면, 기물을 파괴하지만 않으면 불법적인 점거, 농성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민사 책임을 묻지 말자 이겁니다. 그야말로 면책 특권을 민노총한테 달아주겠다는 거예요. 민노총이 가장 두려워하는 손배소라고 하는 무기를 기업으로부터 빼앗아 주겠다는 거예요. 예. 민노총도 민노총이지만 이 법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예, 강력한 응징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통계청이 감사원의 특정감사를 7년 만에 받습니다. 특정감사. 특정감사는 뭐냐면 정기감사가 아니고 특정감사는 특정한 이슈, 특정한 주제와 관련해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는 그런 감사를 말합니다. 그만큼 문제가 있는 곳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뜻입니다. 이 감사원은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통계 조작 논란에 휩싸였던 가계 동향조사, 비정규직 통계를 다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이 두 가지 조사를 집중 감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통계 모두 통계 방식을 바꾸면서 논란이 벌어졌던 그런 통계입니다. 통계청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가 통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라고 밝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특정 감사는 정기 감사 외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실시하는 비정기 감사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감사입니다. 주요 감사 대상으로는 가계 동향 조사, 그리고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이 두 가지가 될 텐데요. 이 가계 동향 조사는 어떤 거냐면 가계 소득과 가계 지출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소득별로 이 5등급으로 보통 분류를 하거든요. 상위 20%, 하위 20% 이런 식으로요. 특히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간의 소득 격차를 이 통계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2018년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1분기 통계에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소득 격차가 5.95배로 벌어진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2017년 5월부터 말도 안 되는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서민들, 하위 소득 20%의 서민들이 더 잘 살게 만들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1년간 밀어붙인 결과 통계를 내보니까 오히려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더 벌어진 걸로 나온 겁니다. 자기들의 정책 목표와 정반대되는 통계가 나온 거죠. 문재인 청와대가 이때 완전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냐 하면 자기네 정부의 자기네 통계청에서 발표한 조사를 못 믿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거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고 나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통계청의 통계를 못 믿겠다고 청와대에서 떠들고 나오니까 통계청장 입장에서는 이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통계청은 기본적으로 수학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들을 챙기는 곳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큰 곳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에서 통계 못 믿겠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또 통계청의
직원들의 이 자부심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당시 통계청장이 사표를 던져버렸어요. 황수경 청장. 뭐 경질 됐다고는 하지만 뭐 사표를 던졌다고 보는 편이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통계청장, 이게 뭐 차관급인데요. 그 통계청장 자리에 문재인 좌파 세력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제안하고 그걸 추진해온 강신욱이라는 자를 이 통계청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강신욱이가 통계청장이 되고 나서 통계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아예 통계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가계동향 조사 개편을 단행을 해서 2020년 1분기부터는 개편된 결과가 발표가 되니까 이게 2019년까지의 통계와 완전히 방법이 다른 조사가 2020년부터 되니까 그전보다 나아졌다, 더 나빠졌다를 비교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원래 통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국가통계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나아졌냐, 작년보다 나빠졌냐 이런 추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통계 방식이 똑같아야죠. 작년에 조사한 통계 방식이나 올해 조사한 통계 방식이 같아야 거기서 나오는 수치가 비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통계 방식을 바꿔버리니까 작년에 비해서 더 나빠졌다, 나아졌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경제활동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이게 근로 형태별이라는 게 뭐냐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거 찾는 거거든요. 근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86만 7천 명이 급증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한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고 50시간제 도입하면서 비정규직이 양산돼 버린 거예요. 그러자 자기들 의도와 완전히 다르게 또 나와 버렸으니까 이것도 강신욱이라는 자가 통계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설문 문항을 개편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당시 통계청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조사 대상인 사람이 자기가 비정규직인 줄 모르고 있다가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내가 비정규직이구나 하고 깨닫고 비정규직으로 대답한 근로자가 35만 명, 50만 명이나 늘어서 비정규직이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당시 통계청의 입장은 무슨 얘기냐면 근로자가 자기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도 모르는 근로자가 35만 명에서 50만 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이걸 국민을 개돼지로 알아도 유분수지. 근로자가 자기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도 모르고 있는 근로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35만 명에서 5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강신욱 통계청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비정규직이 늘지 않았는데 그전에 비해서 뒤늦게 깨달은 사람이 35만 명이나 되는 바람에 늘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재인 좌파 정권이 통계를 왜곡하고 조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왜곡된 통계에 근거해서 국가정책을 세우거나 그걸 비판하거나 다 사상 누각인 거죠.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로 추락했던 문재인 좌파 5년이었습니다. 그 문재인 좌파 5년을 야만의 시대로 추락시킨 이 통계청의 통계 왜곡. 이게 어디 통계청 강신욱이란 자 혼자서 한 짓이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자들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그 짓까지 하면서 출세했던 것 아닙니까? 이거는 문재인 좌파 정권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했던 경제팀 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사와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예, 감사원이 일단 통계청의 특정감사를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다고 하니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직권남용, 부당한 명령, 부당한 개입 이런 일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사원이 일단 그런 것들을 밝혀내면 그 감사원 감사에 입각해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체를 위한 방탄이다. 정말 파렴치한 자들이죠. 이런 주장을 한 자가 누구냐? 우상호 지금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입니다. 당헌 80조를 개정했어요. 이 자들이. 그래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올 때까지는 기소가 되더라도 당직을 유지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재명을 위한 방탄 당헌 개정이죠. 그러자 이 박용진이가 지금 당권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으니까 이 박용진이가 당헌 80조 개정 관련 논의가 공론화하지 못한 부분이 유감이다. 괜한 정치적 자충수가 되고 당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니냐. 또 조응천이가 창피하다. 또 이원욱이가 개정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적절치 않다. 뭐 이런 등등의 의견을 제시하자 이재명 쪽의 행동대원들이 나섰습니다. 양이원영 우리는 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 조직이지 성직자 조직이 아니다. 도덕주의 정치에서 벗어나자. 임종성 이것도 국회의원인가 봐요. 우리가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지 않느냐. 민주당 관계자 지도부들도 사실은 이 당헌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이 절대적 다수다. 총선 앞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받는 의원들이 있어서 눈치 보면서 동조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랬습니다. 이것을 가시화 아예 공개적으로 대놓고 짓거린 자가 우상호입니다. 우상호가 뭐라 그랬냐. 자꾸 이재명 지키기 하는데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이재명보다 친문 성향 의원들이 더 많다. 이재명 개인 방탄용 당헌 개정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추잡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짓거리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자,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상호, 이재명, 그리고 양이원영, 임종성 등등의 이재명 똘마니들 똑똑히 들으세요. 우리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한테 성직자 수준의 도덕적 가치를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평범한 우리 국민 수준의 도덕 개념이라도 가져달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 국민들처럼 평범하게 법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개정이 필요 없어요. 기소되지 않을 테니까. 평범한 일반 국민 수준의 도덕성이라도 가지라는 거예요. 성직자는 무슨 얼어 죽을 성직자냐. 당신들 입에서 성직자라는 단어를 쓸 만큼 그 정도의 자격이나 갖췄냐. 당신들한테 우리가 성직자 수준의 가치, 윤리 기준을 요구한다?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그냥 일반 국민 수준의 도덕성이라도 갖추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남일 같지 않아서 이재명 방탄에 동조한 좌파 정치인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헌 80조는 건드리지 않고 그중에 80조 3항을 살짝 건드려서 오히려 뒷문을 활짝 열어놓은 이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이 있었습니다.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재명뿐만 아니라 한 20여 명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출신 정치인들이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가지 비위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아서 당헌 80조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의 전직, 현직 의원이 20여 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로 이들이 말도 안 되는 당헌 개정에 대해서 침묵의 동조를 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비공개 이 당 회의에서 바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야 이거 이재명이만을 위한 게 아니야. 니도 나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어. 이렇게 아마 설득을 하면서 당헌 개정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가 심한 일부 의원들한테는 직접 전화를 해서 설득했다고 합니다. 야 너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겠죠. 또 다른 이 비대위 지도부 인사는 우리 모두 다 살자고 하는 뜻에서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주장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도둑놈이 한두 놈밖에 없을 때는 쏙가내면 되는데 전부 도둑놈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니나 내나 도둑이긴 마찬가지인데 제대로 도둑질 한판 하자. 이렇게 논의가 흘러갈 수밖에 없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좌파는요. 도둑 한둘 걸러낼 정도의 상황이 아니에요. 전부 다 도둑놈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당헌당규 개정 이거 니한테도 해당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먹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당헌 80조 이번에 살짝 꼼수로 고친 거 이재명 구하기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구하기이기도 한 거야. 그 물색 모르고 반대하는 사람들 좀 철 좀 들어라. 뭐 이런 지그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야당이 검경의 수사로 언제 기소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 야당 역할 제대로 하겠어요? 그만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취약한 겁니다. 이 자들이 지난 5년 동안 못된 짓을 해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아, 이거 내가 아무래도 감옥 갈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흠 많고 문제 많은 전과사범의 이재명이를 당대표로 세워놓고 그 방탄막이 그 이재명의 방탄 뒤에 숨어서 어떻게든 연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찌질한 모습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숫자가 169명이라고 해서 쫄 거 없어요. 한번 밀어붙이면 우르르 나가 떨어질 그런 것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론조사 시장 전체가 비정상이다. 예, 조선일보의 여론조사 전문기자 홍영림 기자가 있습니다. 네, 홍영림 기자가 가끔씩 여론조사 관련해서 기획기사나 칼럼을 쓰는데요. 저는 이 홍영림 기자의 그 기사가 나오면 제가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적어도 돈 때문에 이 조사를 남발하는 그런 여론조사 회사나 그 회사에 밥줄 걸고 다니는 이른바 여론조사 애널리스트들과는 좀 수준이 다르다라고 저는 홍영림 기자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홍영린 기자의 분석은 크게 두 파트인데요. 한 파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된 것이고 또 다른 한 파트는 그것과 연관된 것이긴 합니다만 여론시장 전체가 조금 비정상이다 이런 대목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홍영린 기자의 지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점을 많이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홍영린 기자도 같은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서 대개 30%가 이제 간신히 회복된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잘못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한 60% 전후. 그런데 여론조사 항목을 보면 이 잘한다와 잘못한다를 할 때 보통 5개로 이제 항목을 주고 답변을 받는데요. 잘한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이렇게 주고 1번 잘한다. 2번 매우 잘한다. 3번 모르겠다. 4번 못한다. 5번 매우 못한다. 보통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면 이거를 잘한다 그리고 매우 잘한다를 긍정평가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이게 한 30% 나온다는 거예요. 못한다와 매우 못한다를 부정평가라고 분류하고 이걸 합쳐서 한 60%, 65%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중간에 모르겠다는 표는 이제 기권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대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단순히 잘한다 못한다만 볼 때는 잘한다와 매우 잘한다는 다 잘한다로 분류가 되니까 이게 분간이 잘 안 돼요. 마찬가지로 못한다도 못한다와 매우 못한다를 따로 보지를 않거든요. 그냥 못한다로 봅니다. 부정평가로 보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30대 60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못한다는 60에서 그냥 못한다가 몇 %고 매우 못한다가 몇 %인지를 보는 거죠. 그런데 홍영린 기자가 본 자료에 따르면 매우 못한다는 극 안티층, 강한 부정, 강한 안티층이 60%에 이른다는 거예요. 매우 잘못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뭘 좀 잘하는 일이 있어도 이미 매우 못한다고 극안티층의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한다로 태도를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잘한다고 답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이 매우 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가 좀 있어도 못한다로 바뀌지 않습니다. 매우 잘한다가 잘한다로 조금 이 지지 강도가 떨어질지는 몰라도 여전히 잘한다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를 잘한다로 옮겨야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로 올라가서 지지율 역전이 이루어질 텐데 이 못한다 쪽에서도 그냥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사람들을 잘한다로 옮기는 거가 어쨌든 좀 더 쉬워요. 그런데 매우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태도를 바꿔서 잘한다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에 그 광우병 겪으면서 20%대까지 하락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명박에 대해서 매우 못한다는 극안티층은 30%에 불과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못한다는 극안티층이 60%나 있어서 이 비호감 여론을 어떻게 이 호감으로 바꿔서 잘한다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안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또 하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잘할 것 같은가?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잘못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이런 질문을 주면 잘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또 60%가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극안티층은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매우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싫거나 이미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를 접어버린 국민들이 10명 중에 6명이라는 조사니까, 아무리 모집단에 편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회복하고 50%로 올라가고 60%까지 상승하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려면 진짜 무지무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려울 거다.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인식하고 대처해야 된다. 어떻게 뭐 잘하면 되겠지, 뭐 여론 일비 할 거 있어? 우리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알아주실 거야. 이런 나이브한 접근으로는 지지율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이 홍영린 기자의 분석에 이면에 깔려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정말 전문가들이 붙어서 한번 작심하고 6개월 안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50% 이상 한번 올려보자. 모든 부처에 앞서서 바로 이 여론 전문가들의 TF가 국정 운영을 한번 주도해보자. 6개월간 정권을 주고 한번 해보자. 지지율 짜르처럼 운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작심하고 달려들지 않으면 그냥 그냥 열심히 하면 언젠간 알아주시겠지, 로 지지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된 이 홍영린 기자의 분석인데요. 저도 사실은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대통령은 담대하게 뭐 그런 걱정 안 하고 앞으로 쭉 나가야 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매우 심각하게 이걸 걱정해야 됩니다. 또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이하 각 수석들도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밤을 새워서 노심초사 대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로 국정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아마추어들이나 그러지. 자, 홍영린 기자의 이제 두 번째 지적인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 시장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의혹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꺼냈는데, 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간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해서 공표한 여론조사 숫자가 무려 100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건씩 여론조사가 발표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여론조사가 어느 날 30% 여론조사가 여러 개 발표되고, 그 다음날 한 2, 3주 있다가 20%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발표가 되면 그게 곧 민심이 되고 추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여러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 여론조사가 여론조사에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지나치게 많아요. 지나치게 많아요.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닙니다. 선거 때라면 또 모르겠어요. 선거 때라면 뭐 3주간의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매일매일 여론조사가 발표된다, 이건 이해가 돼. 지금 선거 때가 아니잖아요. 선거 때가 아닌데도 끊임없이 매일 하루에 하나꼴로 대통령 지지율이 조사가 되면 국정 운영 제대로 못합니다. 아무리 일희일비 안 한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인데 계속 발표되는 여론조사 신경 안 쓰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감당해야 될 국정 중에는 인기 없는 정책들도 많단 말이에요. 예컨대 공무원들 허리띠 졸라매고 공무원들 월급 동결해야 되겠다, 이게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국민연금 개혁해야 되겠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다 그거 부담하게 된다. 나부터 더 내고 덜 받읍시다. 이게 무슨 인기 있는 정책이겠어요? 이런 인기 없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가 딱 목을 잡고 있어요.
야, 이거 하면 또 지지율 떨어질 텐데 어떡하지? 야, 조금만 밀어보자. 여론조사가 조금이라도 좀 개선되는 기미가 보여야 이런 인기 없는 정책도 하는 거지. 잠깐만 좀 홀딩해라. 이렇게 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평균 하루에 한 번꼴로 조사가 발표됐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통령 비서실 사람들을 거의 고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의 매일 여론조사를 들여다보고 반성하라고 압박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게 뭐 국민이 여론조사가 뭐 한 50% 60%가 나오면 매일 해도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크게 동요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매일 나오는데 30%, 매일 나오는데 20%면 그거요 정말 고문받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뭘 소신껏 하기가 어려워져요. 박근혜 정부는 초반 100일간 여론조사가 50건 있었다고 합니다. 50건. 문재인 정부는 초반 100일 66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정부의 초반 100일 100건이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매일 쏟아지듯이 하니까 조사를 다루는 기사도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게 좋은 얘기 나옵니까? 지지율 30%, 지지율 20% 갖고 기사 쓰는데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문제다 그렇게 하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홍영일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게 여론조사 회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여론조사 회사만 92군데라고 하는데요. 92개. 저도 이 정도로 많은지 몰랐어요. 92개. 1년 전보다 22개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론조사가 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론조사가 돈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몰려들죠.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판단이 잘 안 되시면 비교를 해드릴게요. 사실은 정치 여론 조사를 가장 많이 하고 그것이 정치에 많은 영향을 주는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같은 데입니다. 프랑스는 근데 13개에 불과하네요. 13개. 여론조사 회사가 13개입니다. 미국은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워낙 뭐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은 지금 몇 개인지 아마 집계 자체가 잘 안 될 겁니다. 일본은 20개라고 합니다. 일본의 20개, 프랑스의 13개에 비해서 대한민국 92개. 많아도 너무 많죠? 이런 많은 조사 회사가 뭔가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이런 조사들을 해 제끼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엘레 노이만이라는 이 통계학자, 정치 사회 심리학자죠. 침묵에 나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가 다수다라고 생각하면은 입을 연답니다. 그런데 뭔가 내 생각이 다수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는 입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가 소수고 못한다가 다수 아닙니까? 그러면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입을 크게 벌여서 떠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윤석열이 해도 너무 못해. 이렇게 떠든다는 거예요. 왜? 다수니까. 다수를 믿고 떠든다는 거예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게 소수라고 하는 건 안단 말이에요.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면 웬만해서는 입을 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괜히 뭐 중불나게 나섰다가 그 모임에서 왕따나 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내가 왜 그래? 내가 투표장에 가서 윤석열 찍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침묵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좌파 언론학자지만 제가 그 실력을 인정하는 강준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준만 교수. 이 사람이 최근에 이런 그 여론조사 회사의 난립과 지나친 여론조사의 발표를 보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한, 여론조사를 위한 선거. 이 때문에 평상시 정치마저도 여론조사에 휘둘리고 있다. 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게임으로 전락했다. 이게 강준만의 비평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여론조사 등록기간 관리 강화 방안을 관련 학회에 의뢰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많이 훼손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정치의 천박성이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차제에 여심이가 갖고 있는 이 여론조사 회사들의 그동안의 여론조사가 혹시 정치적 이유로 왜곡되거나 편집된 것은 없는가,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모집단의 편향은 없는가, 그런 의혹들이 그동안 많이 제기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여론조사 시장의 일대 정화와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점을 제가 강조해 두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정치 쇼 안 한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어제 100일 기자회견, 문재인 때 단골로 등장했던 소품들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첫째, 뭐가 없어졌냐? 소품이라기보다 행태, 기자단과의 사전 질문 조율이 진짜로 없었다는 겁니다. 기자들하고 사전에 다 조율하고 순서까지 맞춰놓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연기나 했던 문재인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자회견이었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원고 뭉치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은 사전에 작성할 수가 없었죠. 프롬프트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프롬프트가 아예 없었어요. 문재인이는 프롬프트 없으면 한마디도 못했던 자입니다. 저는 원고 없이 계속 이렇게 1시간, 2시간 떠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송을 아는 분들은 저도 앞에 프롬프트가 있는 줄 알아요. 와서 보십시오. 대부분의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도 다 프롬프트를 가지고 합니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프롬프트를 걷어치워버렸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실력입니다. 세 번째, 국정 홍보 영상물이 없어졌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사진 카메라 좀, 대통령실에서는 홍보 효과는 다소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쇼 같은 거 안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그런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화면에 지금 잠깐 떠 있는 것은 문재인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이 두 장의 사진만으로도 문재인의 쇼 이벤트 기자회견과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기자회견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냥 사진 두 장만 보여주면
이게 어떤 차이인지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떤 차이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언론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하기는커녕 한국경제가 이 기사를 냈는데 참 황당하게 냈습니다. 자, 이게 한국경제 기사의 제목인데요. 윤 기자회견 이상하다. 기자들 노트북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 기사 중에 이런 한국경제 기사 중에 이게 거의 중간 제목처럼 굵은 글씨로 써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정말 이상해요. 이 많은 기자들 중 그 어떠한 기자도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기자가 한 명도 없었음. 다 필기 중 노트북도 압수당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좌파 커뮤니티에다가 이런 식으로 비난성 글을 올린 모양인데 이거를 한국경제가 무슨 대단한 무슨 기사 인용처럼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누군지 출처도 밝히지 않고. 자, 대통령 기자회견에 기자들이 노트북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된 것은 2016년에 테러 사건 이후입니다. 2016년에 소말리아에서 그 비행 중에 폭발이 됐는데 폭발이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동체가 뚫렸고 그 뚫린 구멍으로 승객이 추락해서 숨졌지만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비행 중에 폭발한 테러범이 그 폭발을 시킨 테러범이 사용한 폭탄이 노트북 속에 숨겨져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탑승을 해서 터뜨린 거예요. 그 후로 노트북에 대한 이 검사가 아주 강화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항에 가시면 노트북 따로 내라 그러죠. 검색할 때 노트북은 따로 내서 따로 이 엑스레이 통과시키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2016년 소말리아 테러 이전부터 그런 조치가 있었지만 2016년 소말리아 테러 이후에 크게 강화됐어요. 비행기 검색대에서도 따로 내라고 하는 이 노트북을 대통령과 면대면해서 기자회견 하는 자리에 기자들이 그걸 검색할 수도 없는데 그걸 갖고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때부터 이 노트북을 이 대통령 기자회견 때 갖고 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정부는 아예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이 테러 위험이 있다고 미국이 생각하는 8개 나라에서 미국으로 오는 여객기 객실에는 아예 노트북, 태블릿 PC, 디지털 카메라의 반입을 금지해버리기도 했어요. 문재인이 취임 100일 맞은 기자회견 할 때도 노트북은 없었습니다. 이게 아까 보여준 그 장면, 그 문재인 기자회견 다시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그 기자들 앞에 노트북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는 책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노트북을 갖고 갔다면 무릎 위에 놓고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 기자들 무릎 위에 노트북 있는 자들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빤히 아는데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는 왜 기자들이 노트북 하나 없지? 노트북도 압수당했나? 이런 따위의 선동을 이 좌파들이 하고 있고 그걸 그대로 한국경제가 이게 뭐라고 기사 제목으로 달고 중간에 이런 중간 제목처럼 이런 선동글을 달아가지고 기사를 만든 거예요. 예. 더 하면 아까 저를 지적하신 분 말씀대로 화내는 장면이 연출될 것 같아서 이 주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준석의 막장 반란. 토요일 날 이준석이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공격을 퍼부었고, 그리고 지가 만든 용어 윤핵관, 또 이번에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하는 말도 좌파들한테서 차용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실명을 거론해 가면서 여러 정치인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대선 내내 저에 대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었다 이러면서 뭐 눈물도 찔찔 짰습니다. 너무 분해서 난 눈물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까지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생뚱맞은 주장을 했습니다.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 실명을 쭉 거론했어요.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이 사람들 수도권 열세 지역에서 출마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자의 머릿속에는 선거밖에 없어요. 총선이 1년 반 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는 지금 언제 검찰의 기소로 법정에 서야 될지 모르는 자예요. 그런 처지에 있는 자가 뜬금없이 이 윤핵관 호소인 그러면서 자기하고 대립구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들을 수도권 열세 지역에 출마하라고 몰아붙였어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구도를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 가까이 있는 핵심 세력들과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자기가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처럼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아주 간사하고 얄팍한 정략적 계산으로 가득 찬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들이 정말 좋아하는 소재들입니다. 궁정암투. 궁정암투. 또 실명들이 나오니까 이준석이가 실명을 얘기를 해주니까 언론에서도 실명을 얘기하면서 싸움을 붙이는 것처럼 재미있는 게 없잖아요. 구경 중에는 싸움 구경, 불구경이 최고라는데 이준석이가 언론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싸움판을 지금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 주말 내내 지상파, 종편, 각종 라디오 이런 데서 이준석 특집 다루듯이 다룬 거예요. 여러 유튜브들도 그대로 쫓아갔어요. 그래 놓고 오늘부터 언론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갖고 팔아먹겠다고 지금 아예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지금도 어느 방송인가 가서 떠들고 있을 거예요. 이준석의 이 막장 반란을 보도하면서 어떤 언론은 이렇게까지 평가해 줬어요. 공중파, 종편, 유튜브 생방송 조회수 합치면 200만을 넘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저는 말이죠. 지상파, 종편이 왜 지그들 생방송을 유튜브로 같이 해주는지도 내가 정말 좀 황당합니다. 이 자들이 유튜브는 곧 죽어도 가짜뉴스나 만드는 곳이라고 하는 비하를 해왔잖아요. 그거 유튜브니 어쩌니 하면서. 지것들은 근데 왜 지것들이 생방송하는 걸 왜 유튜브로 같이 해줘? 그 유튜브에 생방송 조회수를 전부 합쳤는데 200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준석의 막장 정치는 정치 마케팅에서 완전히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모든 지상파 종편이 주말 내내 떠들어댔는데 그리고 생방송으로 같이 유튜브까지 보내줬는데 그거 전부 조회수가 200만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자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보다가 너무너무 역겨워서 중간에 꺼버렸다. 박사님, 이런 자 논평 자체를 하지 마세요. 저는 이자가 기자회견에서 뭔 소리를 했는지 보질 않았습니다. 그런 거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조선일보나 여러 언론에서 이자의 이 기자회견을 보도한 것을 제가 쭉 보면서 이자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제가 판단하고 논평하는 겁니다. 뭐 언론들마다 이준석의 이런 그 기자회견을 통한 전면전 선언이 뭐 상당한 국민의힘의 상당한 또는 여권의 자유우파 진영에 상당한 무슨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소설들을 써대던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아무 영향 없습니다. 성상납 비위와 그걸 덮으려고 하는 증거인멸로 당의 명예를 훼손해서 6개월 당원권 정지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비대위로 전환되면서 당대표직에서 쫓겨난 자가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눈물 쭉 짜면서 대통령한테 욕하고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들 욕하면서 기자회견 한 건데 그게 도대체 전국에 무슨 영향을 줄 거라고 이렇게들 난립니까? 막장 드라마는 그 자체가 자극적이라서 시청률은 일시적으로 올릴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막장 드라마가 한국 사회의 발전에 한국 정치에 무슨 영향을 줍니까? 막장은 막장일 뿐이죠. 더구나 이 이준석의 막장은 너무 터무니없고 택도 없어서 시청률도 별로 안 올라갔어요. 다 합쳐서 200만 조회래. 본 사람들도 이자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하고 보다가 중간에 다 끊었다는 거예요. 하도 황당해서. 그런데 김웅이라는 자. 그럼에도 우리는 전진할 것이다. 자랑스럽고 짠한 국민의힘의 우리 대표. 예, 여러분 이번에 이준석이 파묻을 때 김웅이도 같이 파묻읍시다. 애초부터 유승민이 똘마니를 공천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것도 송파 갑 공천 주면 그냥 당선되는 거 어떻게 그런 곳에 이런 김웅이 같은 자를 공천을 했냐 말이죠. 2년 전에. 김병욱이라는 자는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국회의원입니다. 이게 뭐 울산 국회의원인지 뭐 포항 국회의원인지 포항인 것 같으네. 이자가 이렇게 썼어요. 이 대표는 권위주의적 권력구조에 기생하는 여의도의 기성정치권을 정밀 폭격했다. 이준석은 여의도에 먼저 온 미래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딱 문재인이 미안하다 고맙다 그것까지 패러디하는 이런 이 국회의원 이게 우파 맞아요? 이준석의 이 막장 회견 이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대놓고 대통령 험담하고 대통령과 지가 동급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 권력 심취자. 이제는 이준석이를 제명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댓글에 달렸는데 그런가 하면 이건 윤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한다. 대통령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드는데 이준석이 혼자 가만히 앉아 죽으라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준석이를 옹호하는 댓글도 있는데 이 댓글에 대해서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먼저 죽이려고 했는가?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한 자가 누군가?
나는 이우승민이 대통령 만들려고 당대표 도전한다고 떠들었던 자가 누군가? 저거 끝났다고 했던 자가 도대체 누군가? 누가 먼저 죽이려고 했는가?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입장이 있겠어요? 저는 이 쓰레기 같은 막장 기자회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무슨 입장을 낼 필요가 있어요?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실명으로 거론된 6사람 대응할 필요 없어요. 대응하면 이준석이 노림수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철규가 대응을 했던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김정재도 뭐라고 한마디 했던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할 거면 제대로 이준석이를 땅에 파묻어 버리든지 아예 어설프게 한두 마디 해서 다시 이준석이 기나 살려주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김기현이가 자꾸 옆에서 나섭니다. 이것도 당대표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끄떡끄떡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나설 거면 제대로 이준석이랑 맞짱을 제대로 한번 또 보든지 자기는 양고기 안 팔, 자기는 개고기 안 팔았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려고 뭘 이런 참. 이 당대표 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자꾸 이렇게 이준석이의 공격을 막아서는 듯이 그래서 마치 대통령을 또 이른바 그 이준석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그 윤핵관들을 옹호하는 듯이 나서서 자기 정치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김기현이가 대표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나설 때가 아니잖아 지금 김기현이가. 나경원이도 한마디 했어요. 대선 내내 내부 총질 집요하게 하는 모습. 지방선거 때 일부 조직위원장 교체하면서 사당학게 하는 모습. 이준석은 더 이상 청년 정치인이 아니라 노회한 정치꾼의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했다. 나경원이도 대표 도전 생각이 있으니까 이준석이한테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김기현이나 나경원이나 이런 행동들이 이준석이의 노림수에 넘어가는 거라니까. 차기 대표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이준석이랑 이런 식으로 대립구도를 만들어 주니까 이준석이야 기고만장하는 거지. 봐라. 내 상대는 윤석열이나 김기현이나 나경원이야. 자, 류근희 칼럼의 이 주장이 제가 보기에 제일 그럴 듯합니다. 류근희 선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실하게 다져주자. 내가 입이 아프도록 지적했다. 이준석 논란의 핵심이 뭐냐? 이준석 논란의 핵심이 뭐냐? 첫째, 이준석이가 성접대 받았냐 안 받았냐? 둘째, 그 성접대가 박근혜 대통령을 데려오기 위한 뇌물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셋째, 이준석이가 그 성접대 증거를 없애려고 했냐 안 했냐? 넷째, 그리고 그런 사실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제기한 가세연을 이준석이가 무고했냐 안 했냐? 이게 핵심이다. 왜 갑자기 뭐 대통령이 뭐 나를 XX라고 그랬다는 등 뭐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수도권 내 열세 지역에 출마를 해야 된다는 등 왜 그런 헛소리를 자꾸 하냐? 핵심은 그게 아니다. 다시 얘기한다. 이준석이가 성상납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성상납이 박근혜를 공장에 데리고 오기 위한 뇌물이었냐 아니었냐? 그리고 그것을 증거 인멸하려고 했냐 안 했냐? 이게 핵심이다. 유은일 선생 이렇게 경찰에다가 요구합니다. 이 사건 뭐가 어렵다고 질질 끄냐? 그
그렇게 수사가 달팽이 걸음이니까 이준석이하고 그 똘마니들이 옳다구나 하고 이걸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냐. 기자회견에서 뭐 나를 이 새끼 저 새끼라고 부르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면서 분해서 눈물을 찔찔 짜던데, 저거 곧 정리됩니다 라고 먼저 했던 자가 누구냐. 윤석열 정리하고 유승민이, 자기 보스 유승민이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던 자가 누구냐. 예, 이게 유근일 칼럼의 핵심입니다. 네, 터진 입이라고. 예, 이준석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자가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다, 이랬습니다. 대통령이 통 큰 이미지가 강조돼서 저런 건 털고 갈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저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이 말은 이준석이 따위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2008년 총선 때 했던 말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국회의원이었죠. (2007년에) 대통령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들 박근혜 후보가 이긴다고 봤어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결합되고 여론조사 방식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협상이 되면서 결국 여론조사에서 앞선 이명박이 간발의 차이로 역전승을 합니다. 누구도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이 경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3, 4초 멈칫하고 생각하다가 승복 선언을 합니다. 현장에서. 아름다운 승복이 이루어진 거죠. 그 후로 이명박은 거칠 것 없이 대세론을 구가하면서 530여만 표 차이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에 취임하고 2달 후에 선거 4.15 총선이 치러졌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했던 친박계 의원들이 걱정들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 친이계 MB계 사람들이 아무래도 공천 과정에서 우리 친박계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걱정을 당시에 서청원 대표, 친박계 좌장이었던 서청원 대표가 공개적으로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걱정이 있는 중에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당선인을 만나요. 만나서 불이익 없다, 공천 학살 없다, 이런 답변을 듣습니다, 직접. 그리고 그 친박계 의원들한테 이명박 당선인이 약속했다, 그럴 일 없으니 동요하지 마시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막상 공천이 시작되자 이재호가, 당시 그 정권의 최고 실세 이재호가 이방호를 앞세워서, 사무총장 이방호를 앞세워서 친박계 의원들을 대거 학살해버립니다. 대거 학살해버립니다. 서청원도 공천 못 받고 김무성이도 공천 못 받고, 당시에는 김무성이가 친박계의 어쨌든 그 본부장격이었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학살당합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박근혜 의원이 했던 말이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억울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승복을 해서 이명박 정권을
구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은 걱정과 의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과의 담판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믿자 라고 개파 의원들을 다독거렸던 박근혜 의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던 거예요.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그 한마디로 공천학살당했던 서청원 등이 친박연대라는 정당을 만들고 친박 무소속 연대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이 박근혜 세력이 부활하는 계기가 됩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그런 뜻을, 그런 무게를 갖는 것이에요. 어디 이준석 따위가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 따위 무슨 패러디도 아니고 이건 인용도 아니고 말이죠. 터진 입이라고 아무나 주워 삼키면은 그게 말이 되는 줄 알고, 저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는 당시 박근혜 의원의 이 한마디가 그런 폭발적인 정치적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박근혜 의원의 그 한마디에 절대다수 국민들이 공감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말이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닙니다.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이준석의 기자회견 관련 질문이 있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했죠. 다른 정치인들의 정책 발언에 대해서 챙길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이거를 이준석이가 또 트집 잡아서 정무수석실의 주요 업무가 그런 정무관계 파악하는 건데 그런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면 정무수석실의 직무유기다. 정무수석실이 그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보고 안 했다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무수석은 잘 아는 관계인데 이진복 정무수석의 감각으로는 중징계 받아서 대표직에서 쫓겨난 어린 친구가 눈물 질질 짜면서 대통령한테 시비 거는 정도는 보고거리도 못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중차대한 문제거나 무슨 보고해야 될 사안이거나 이런 차원의 거리도 못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진복 수석이 대통령한테 이 문제는 아예 보고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보고거리입니까? 그야말로 과대망상이지. 중차대한 문제라고. 눈물 찔찔 짜면서 대통령 욕한 게 그게 중차대한 문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입이 터져 있으니까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만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해서 다 말은 아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세월호 7시간 무죄 확정. 이제 괴담 유포 구조를 수사해야 한다. 이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좀 자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늦게 보고를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일찍 보고한 것처럼 조작을 하지 않았냐라고 좌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 사건이 4년 5개월 동안이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입니다. 이 세 사람이 4년 5개월 동안이나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1심에서 유죄,
세월호 보고 시점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2심에서도 유죄. 세월호 보고 시점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대법원에서 야, 웃기는 소리 마. 아무리 봐도 이거 조작한 거 아니야. 보고가 맞아. 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무죄.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으니까 이제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가서 재판은 다시 하지만 대법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으니까 그 다음 고법에서의 재심은 그냥 형식적, 요식적 절차입니다. 무죄가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3명이 모두 무죄를 받았어요.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이로써 세월호 7시간 보고를 했니 안 했니, 보고를 늦게 해놓고 일찍한 것처럼 조작을 했니 안 했니 하는 식의 좌파들의 공격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보고를 조작했다 그러면서 고발을 한 것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고발한 겁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 문재인은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이다. 그러면서 이 세월호 7시간을 좌파들이 수많은 괴담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 7시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보고 시점을 조작했다 하면서 이 세 사람을 고발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이 상황,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면서도 그 참사가 발생했는데 보고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그 사이에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 이렇게 관음증적 의심을 증폭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괴담이 유포됩니다. 야, 사실은 그때 정윤회랑 어느 호텔에서 밀회를 하고 있었대. 아, 사실은 그때 구슬 하고 있었대. 아, 사실은 그때 미용 성형 하느라고 프로포폴 맞아갖고 혼수 상태였대. 이런 따위의 괴담들을 이 좌파의 그 패널이라는 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워낙 수많은 매체들이 기정사실처럼 그걸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우리 다수 국민들은 세월호 참변이 발생해서 300명 넘는 애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대통령인 박근혜는 엉뚱한 짓, 민망한 짓을 하고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괴담들, 청와대에서 구판을 벌였다, 성형수술을 했다, 심지어 어디 호텔에서 누구랑 밀회를 했다 하는 모든 괴담은 검찰이 샅샅이 수사를 했어요. 진짜로 그랬다면 큰 건을 올리는 거니까. 아무리 들고 파도 그 괴담들은 사실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사실이 아닌 걸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어요. 이미 4년 전, 5년 전에 밝혀졌어요.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이게 괴담이다, 이게 거짓말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월호 보고 시점이 조작됐다는 것만 사건으로 만들어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1심 유죄, 2심 유죄가 나왔어요. 그것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힌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이렇습니다. 비서실에서 20분 내지 30분 단위로 간단 없이 계속해서 유선 또는 무선으로, 유선은 뭐냐? 전화로. 무선은 뭐냐? 전화가 아니고 직접 누군가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쪽지를 전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유무선으로 20-30분 단위로 세월호 관련 보고를 했다. 그래서 대통령은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라고 김기춘 실장이나 김장수, 김관진 전 실장 등이 답변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이 답변서가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동안에 20-30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들이 그 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통령 직무를 못할 정도로 이상한 상황에 처했다고 유포하고 각종 괴담을 퍼뜨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완전히 인격 살인을 했던 겁니다. 대법원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근접 수행하고 있는 부속 비서관과 그 관저에 발송한 보고 총 횟수, 보고 시간, 보고 방식 등으로 볼 때 이런 국회에 제출한 답변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사실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겠습니까?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가안보실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한 횟수만 확인해도 쉽게 확인이 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런 것이 4년 5개월 동안이나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유죄로 나왔던 거예요. 이거야말로 사법적 농단이죠. 검찰과 1심, 2심 재판부가 청와대의 의중, 문재인의 의중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하고 재판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미 여러분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여객선의 불법 증개축, 화물 과적 등이 원인이 돼서 참변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고가 세월호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는 것이 최초로 알려진 그 타이밍은 이미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난 시점이에요. 설사 현장에, 기적과 같이 현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인들 손을 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돌리면서 온갖 괴담까지 유포시킨 겁니다. 자, 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낭비와 혼란을 초래한 문재인 정권과 괴담 유포자들은 사과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저는 조선일보의 이 사과해야 한다는 결론에 반대합니다. 이게 사과로 넘어갈 얘기입니까? 이게 단순한 괴담이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없어진 괴담입니까? 아니면 이 괴담 유포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끌려 내려오고 감옥에 무려 4년 9개월이나 갇히고 그 과정에서 자유우파가 정권을 잃고 문재인 좌파 정권이 무도한 폭정이 5년간 계속되고 그 때문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절단날 뻔한 그런 사건이고 그런 유포예요. 그런데 이걸 문재인과 괴담 유포자가 사과하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사과가 아니라 이자들, 괴담 유포자들 그리고 이 사건을 무슨 대단한 문재인이 청와대가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면서 고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사건을 고발한 이자들, 문재인과 그 쫄개들 그리고 각종 괴담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서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로 가장 무거운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무슨 놈의 사과입니까? 이게 사과로 넘어갈 일이냐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이런 괴담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또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정말 무고한 사람들을 고발을 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켰는지 그 음흉한 괴담 유포 구조, 괴담 생산, 괴담 유포 구조를 밝혀내야 됩니다. 거기에 문재인이가 직접 개입을 했는지 문재인 청와대에 어떤 자들이 이런 괴담 유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이에요. 이 괴담 유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결정적인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결론은 무슨 부패를 했다, 뇌물을 받아먹었다가 아니에요.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여론재판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핵심적인 트리거, 방아쇠에 해당되는 게 바로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식의 좌파들의 선전선동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4년 5개월이나 지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넘어가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복권됩니까? 복직됩니까? 그 5년 세월 동안 완전히 여러 수백 번, 수천 번을 난도질 당하고 인격살인 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그럼 자동으로 회복이 됩니까? 이 괴담 유포로 엄청난 말로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있어요. 한편에. 또 한편에 이 괴담 유포로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대통령이라는 자리,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 총리 자리, 장관 자리들,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 국회의원이라는 이 엄청난 자리들을 꿰찬 괴담 유포의 수혜자들이 수백 수천 명이 있어요. 이 자들 여전히 제주도에 놀러다니면서 시시덕거리고 SNS에 사진 올리면서 국민들 우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회의원 배지 달고 떵떵거리고 있어요. 이걸 그냥 놔두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똑바로 섭니까? 사과하고 넘어가자고? 적어도 사설에서 이 정도 쓰려면 조선일보도 그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보도했던 논조에 대해서 반성부터 하세요. 조선일보는 뭐가 달랐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좌파들의 공격, 그리고 김무성, 유승민 등 우파들의 공격에 맞서서 싸웠던 유일한 사람들 유튜버들이에요. 저 같은 자유파 평론가 몇 사람이 온 언론을 다니면서 그 공격을 막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싸웠어요. 제가 기억합니다. 조선일보조차도 당시에 세월호 7시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어요. 왜 그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반성도 없이 마치 남의 일처럼 사과를 촉구한다? 김대엽이는 이해창 대통령 떨어뜨린 다음에 병풍이 가짜였다는 게 드러나서 감옥 갔다 왔어요. 그러면 김대엽이 감옥 한 3년과 이해창 대통령이 맞바꿔진 겁니다. 김대엽은 파렴치한 사기꾼이지만 지금도 좌파들 사이에서는 영웅시되고 있는 자예요. 이 괴담 유포자들, 저 드루킹 같은 자들, 지금도 좌파 진영에서는 야, 너네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박근혜를 죽였다. 그리고 우리가 정권 잡았지. 지그들끼리 무용담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부한해동한 언론인들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은 이제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차제에 제가 문득 생각난
또 다른 사건 한 가지를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이 좌파 이 화가 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패러디한 이 포르노 수준의 그림을 국회 전시관에 버젓이 내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주선했던 자가 표창원이라는 자입니다. 당시 국회의원. 그것을 보다가 격분해서 그림을 훼손했던 사람은 오히려 사법 처리를 받았어요. 예술의 자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좌파 광풍이 불 때는 그랬지만 이제 자유파가 정권을 되찾았잖아요. 억울하게 좌파들의 공격을 받고 고생했던 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는 것과 동시에 바로 이런 그냥 넘어갔던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고 엄격하게 사법 처리할 부분들은 사법 처리해 가면서 가야 됩니다. 그거 하자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던 것이고 그거 하자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든 거예요. 예, 어제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이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린 걸로 오늘 정론일침 정리하겠습니다. 방송 잘 보셨습니까? 정권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는 아직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방송사의 사장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고성국TV의 모든 동영상에는 수익 창출을 못하게 하는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도 고성국TV의 모든 동영상에는 여전히 노란 딱지가 붙고 있어서 방송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광고 탄압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을 지켜주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시는 만만 회원이 되어주셔서 고성국TV에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하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